자, 그래서 한국 문학의 흐름과 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1학기가 고전문학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치? 근데 이 뒤쪽은 고전문학이 많이 없어요. 좀 수월해. 공부하기 좀 편할 거야. 그전에는 이제 문맥음이 파악하는 거, 뭐 단어 뜻 찾는 거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여기 뭐 어렵지 않고 이쪽 파트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거든. 아마 요거 빼고 요 5개가 시험 범위일 거예요, 아마. 이거 들어가고 뒤에 것도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다 중요한 작품들이고 시, 소설, 얘는 수필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개화기부터 현대까지 한국 문학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개괄을 하면 개화라는 말은 문명 개화라는 뜻이 되는 거고 시대적 상황, 제국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근대적 개혁과 민족의 생존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학 양식이 등장했다.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어떤 문명 또는 근대 이거를 지향하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건 아니면 자생적 근대화론이건 간에 어쨌든 뭐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문학 양상도 큰 이렇게 변혁점이 와요. 그래서 문학 경향을 보면 고전 문학 형식을 이어받아 변화를 모색하면서 주로 문맹 타파 그리고 애국회와 계몽 등의 내용을 다룬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했을 때 특히 선비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바뀐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문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화가사, 창가, 신체시, 신소설, 역사, 전기소설 등이 등장하고 창극과 신파극이 유행했다. 자, 개화가사, 가사는 알고 있지, 그치? 이게 개화기 시작이기 때문에 개화가사는 얘기고 창가는 뭐냐면 그냥 뭐 찬송가나 아니면 외국의 어떤 그 민요나 동요 곡에다가 그냥 가사만 바꿔가지고 좀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걸 창가라고 그래. 그리고 신체시, 뭐 새로운 모습의 시다라고 되는 거고 신소설 이것도 역시 새로운 소설이다라는 얘기야. 근데 신소설이라는 게 뭐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이거 소설 처음에 만들어서 팔 때 광고를 그렇게 때렸어요. 드디어 나왔다 신소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명칭이 그냥 신소설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 전기소설 등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 일제강점기 막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민족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 지식인들이 그리고 창극과 신파극이 유행하기 시작되었다. 신파극은 알죠? 뭐 이수일과 심순애 같은 경우 그치? 그러니까 러블러브 이런 것들도 유행하고 뭐 작품물 쭉 있는데 이영우의 애국과 최남선의 경부철도가 해외에서 소년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신체시 최초의 신체시라고 얘기를 하죠. 이인직의 혈앤후 이인직은 그 친일파 이완영의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안국선인 금소회력 등등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거칠어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전 시가에서 현대시로 넘어올 때 중간 단계가 신체시 고전 소설에서 현대 소설 넘어올 때 중간 단계가 신소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쁜 놈이야. 근데 어쩔 수 없죠. 역사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우리가 봐줘야 돼. 그치? 가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아주 역사적 장소 아주 안 좋은 곳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버린단 말이야. 나는 반대. 나쁜 것도 남겨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독부 건물 폭파할 때 저거는 옮겨놓은 다음에 좀 뭐 박물관을 쓰건 아니면 일제강점기 역사실 이렇게 쓰거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안타깝잖아. 그거 다 그냥 없애버리니까. 근데 그걸 없앤다고 해가지고 역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놔서 잘한 역사, 잘못된 역사를 좀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문학도 마찬가지죠. 뭐 친일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혈에는 신소설로서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공사는 구분을 하되, 그죠? 물론 나쁜 놈이긴 하지만 어쩔 수 있나? 뭐 계몽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1910년엔 나라를 잃고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조국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근대에 대한 고민을 문학작품 속에 담아낸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가는데 이게 조선 총독부의 어떤 일제강점기 정책하고 맞아 떨어져요. 그런 것들. 그래서 막 어차피 뭐 사회탐구 해야 되잖아. 근현대사 하나? 안 하면 뭐 상관없고. 자, 1910년대는 현대적 자유시, 현대소설, 현대적 희곡이 등장한다. 여기 이제 현대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다 유럽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서양의 어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식인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낙후되어 있다. 그런데 유럽이나 뭐 일본을 보니 얘네는 선진국이네. 그럼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쪽의 문학 양식과 그쪽의 스타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기 현대 다 유럽적인 거며 서양적인 거고. 그다음에 작품 주요한은 블로리. 주요한 이름 자체가 요한이잖아요, 이 사람. 이게 세례명이거든. 그렇죠? 이광수의 무정, 조중환의 병자 3인 등이 되어 있고 이광수의 무정을 최초의 현대 소설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변절하죠. 처음에 민족정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30년대 후반 들어가면 이제 변절해서 이제 일본 앞잡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들어오니까 자 10년 동안 뭔가를 이렇게 사부작 거린 거야, 그치? 그러다가 20년 되니까 이제 완숙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들이 폭발해요. 그래서 낭만주의시 또는 저항시 또는 근대적 서사시 또는 경향시, 전통적 정한의 시, 종교적 믿음, 광복 의지 연결한 시 등이 창작되니까 다양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10년대는 그냥 하나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문학의 이제 주류, 문학의 주류로서는 그냥 애국, 계몽, 뭐 선진화, 문명, 개화 이런 쪽으로 주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20년대부터는 이게 막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리얼리즘 경향의 소설, 그러니까 사실주의 소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뭐 작가 동맹이가 어쩐가.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 소설을 많이 써. 그걸 경향 소설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지주들이 소작농들을 못 살게 한다거나 아니면 돈 많은 절에서 여기 소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못 살게 한다거나 나중에 또 어떻게 돼? 때려 죽이거나 불질르거나 거의 살인으로 끝나거나 거의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작품 이상하게 빼앗긴들에도 보문 오는가, 이마의 우리 오빠 하루, 김소래 진달래, 그리고 한영원의 니미치무, 염상석 만세자, 현진근 운수 좋은 날, 김우준의 난파.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이때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 다음에 30년대 넘어가면은 자 한번 볼까? 그러니까 개화기를 거쳐서, 그러니까 30년대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제 개화기 이후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때 이후 태어나가지고 신식 교육을 받고 어떤 뭐랄까 근대 정신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모던 보이죠, 엘리트들이.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학의 황금기가 있대요. 너무 다양하고 재미있고 잘 쓰고 또 치열하고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수시, 모더니즘시, 생명파, 청록파시 등의 시적 경향을 보인다. 순수시는 뭐냐면 20년대에 너무 리얼리즘이다, 카프다 또는 민족주의다 하다 보니까 야 문학은 그런 거 아니야, 문학은 순수해야 돼. 그래서 진짜 순수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모더니즘시, 모더니즘은 근대주의라고 해서 보통 정지용 같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생명파, 총록파 등등등 있고 리얼리즘, 모더니즘, 농촌, 역사, 가족사 소설 등이 창작된다. 가족사 소설 등은 뭐 연상섭의 3대 뭐 이런 것들. 리얼리즘 희곡이 등장, 그다음에 수필이 독자적인 문학 영역으로 자리를 확보한다. 그래서 이때 뭐 주옥 같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모란의 비위까지는 와사등, 뭐 유치한의 깃발, 유명하잖아요, 깃발. 그치? 역설법이 대가냐, 그치? 소리 없는 아우성, 그치? 그 다음에 유리창, 고향,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 이상이 날개, 만무방, 무용탑, 태평찬, 토막 등등등등등 굉장히 풍성한 시기를 보내요. 그러다가 40년대 들어와서는 폭망이야. 왜냐면 이때부터 뭘 해요? 조선어 말살 정책. 창씨 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관공서나 학교에서는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선 일체라고 해서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2년에 태평양 정쟁이 발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안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안으로 좀 이렇게 다재된단 말이야. 자꾸 내부에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어나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인들이 어때? 붓을 꺾거나 아니면 만주나 다른 나라로 러시아 쪽으로 아예 그냥 가버리거나 또는 아예 그냥 친일파로 돌아서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암흑기. 그래서 일제에 대한 내선 일제 의식을 바탕으로 윤동주와 이육사 등이 여긴 저항 의식을 미안.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을 바탕으로 윤동주와 이육사 등이 시를 창작했다. 참외로 쉽게 쓰여진 시, 이육사의 청포도 절정 등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암흑기예요, 암흑기. 그래서 국내에서는 조선 반도 내에서는 어떤 문학 창작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고 일본 찬양하는 것만 이제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폐간시켜. 잡지사도 다 폐간시켜 버려요. 자, 해방 이후입니다. 정치, 언어, 문화의 자유를 맞이하지? 그죠? 여기 뭐가 들어가나? 내신형이라.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대. 민족문학의 수립을 모색하고 여러 문학단체가 잡지를 간행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40년대에서 일제가 다 폐간시켰단 말이야. 다 폐간시키고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하는 어떤 잡지들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방되니까 어떻게 돼? 여러 잡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 육사시집, 그 다음에 청록집, 뭐 해방전후 등등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 많이 나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분단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남한의 시각에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북쪽으로 간 작가들은 아직 요즘은 뭐 이렇게 해금 많이 해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백석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백석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월북 작가이기 때문에 월북했나? 가물가물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950년대는 전쟁이지, 그치? 전쟁 이유니까 어때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한 참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려고 하는 거고, 자, 종군체요. 종군은 군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쵸? 전쟁에 직접 참여했거나 아니면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것들, 전쟁시, 허무감을 드러낸 시, 또 서정시, 모더니즘 운동시 등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쟁의 충격과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한 소설이 창작되고, 작품 목마와 숙녀, 울음이 타는 가을강, 너와 나만의 시간, 손의 불꽃, 하근찬의 순환이래. 이렇게 너와 나만의 시간은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문제 풀 때 한번 해봤는데 기억나니? 어디서 포소리가 막 들리고 그 찾아가는 거, 그치? 그 살려고 군인들이 탈영병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고요. 60년대 넘어오면은 이제 4월 혁명 정신을 이어받는 데 되겠지, 그치? 1960년대 4.19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 이제 자유가 온 줄 알았죠. 한 달 뒤에 뭐가 생겼어? 5.16 박정희가 그냥 낼름 먹었지. 그리고 17년 동안 장기 집권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박정희 죽고 나서 이제 뭔가 변하려나? 했더니만 전두환이가 또 꿀꺽 해먹고. 그러니까 60년대 들어오니까 어때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 고발하는 어떤 참여 문학이 주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김수영이나 신동엽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빛을 발하죠. 자, 소설은 뭐 전쟁과 분단에서부터 개인적 삶에까지 그 폭이 넓어졌다 등등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970년대 이후의 문학을 보면 이때는 산업화잖아, 그치? 산업화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농촌 공동화 문제가 생기지. 공동이란 말은 빈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농촌의 사람들이 다 도시로 많이 오게 되니까 농촌 소외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급격한 산업화와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야기됐고, 현실 참여적인 시와 모더니즘 시로 양분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군부 독재가 시작되니까, 그치? 현실 참여적인 시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하다 보니까 모더니즘적인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주요 작품들 농무, 뭐 전문강의 삽을 싣고 산포 가는 길,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등등. 자, 80년대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민족정신, 민족문학,
민주화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실험적인 기법의 해체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근대 문학, 현대 문학이 형성된 틀이 아니라 이걸 막 벗어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재미있는 소설도 있어. 뭐 이때는 아니지만 90년대에 나온 거기도 하지만 소설이 이래. 너는 누구냐? 나는 작가인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는 글 쓰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독자로 하고 이건 뭐지? 좀 이렇게 생각해보게 하는, 즉 그 텍스트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완전 이렇게 뛰어넘는, 그렇죠? 그런 기법의 시들도 많이 나오고요. 역사를 재조명, 민주화, 경제적 성장의 그늘에 살아온 이웃의 구체적 삶을 다룬 소설이 호응을 얻고, 박노해, 노동의 새벽 이런 것들. 이 사람은 원래 노동자인데 이렇게 시를 이렇게 감옥에서 시를 써서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윤도현이 박노해의 시를 갖다가 노래 만든 것도 있고 락 버전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기용도의 빈지, 조정로의 태백산맥 혹시 아직 못 봤겠다. 나중에 대학생 되면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10권짜리인데 이거 진짜 재밌어요. 박경린 토지는 21권짜리인데 한 15권까지는 재밌거든? 그 다음부터 재미없어. 너무 지루해. 막 사상 이야기만 쭉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한번 보면 재밌고, 토지도 앞부분 한 중반까지는 재밌어요. 내용이 상당히 흥미진진한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이념 이야기 쪽으로만 빠져가지고. 양귀자 원미동 사람들을 우리가 간간히 보고 있죠.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내신형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좀 서울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잖아, 그치? 그래서 소시민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뭐 지금은 여기 뭐 개발 잘 돼서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아파트 단지 들어서가지고 비싸요. 요즘 여기 비싸. 자, 90년대 이후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됐다. 그래서 여기는요, 앞에서는 쭉 큰 이야기들, 뭐 민족이다, 민주화다, 뭐 이런 큰 흐름의 이야기들이었다면은 90년대 이후부터는 어떤 개인의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 좀 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터넷 매체 발달로 문학의 소재 형식이 더 다양해지죠. 그래서 요즘은 뭐랄까, 웹소설이라고 해서 뭐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치? 누구나 작가가 될 수가 있고. 질문. 대충 훑어봤어요. 대충 훑어본 거고, 이게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1930년대 작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수업을 학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는 진짜 어처구니없는 문제들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30년대 작품이 아닌 것은. 진짜 쓸데없는 문제죠. 그렇게도 내기도 해.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귀찮으니까 그렇게도 하는데 학교에서 설명해 주는 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와 만무방까지 보는 것이 목표. 만무방의 소설이다 보니까 좀 길어서. 자, 보겠습니다. 작품 개강,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성격, 반성, 저항, 미래지향적. 제재, 일본의 유학원, 자신의 삶, 시가 쉽게 쓰여지는 부끄러움. 주제,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기 성찰과 현실 극복 의지. 특징,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작품 구성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시어, 슬픈 천명, 부정적인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를 쓰는 괴로움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시어 자체 어떻게 돼? 슬픈 천명, 슬프다라고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네요. 그죠? 늙은 교수의 강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가는 낡은 지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등불, 긍정적 의미, 최초의 악수, 분열된 자에 화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용을 읽어가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화자의 태도와 정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작품 구성이 크게 4부분으로 나눠준다 얘기를 했죠? 각각의 정서가 처음은 괴로움, 좌절, 상실감, 부끄러움, 자기 반성, 현실 극복 의지와 희망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에서 중요한 게 화자의 정서이기 때문에 이 정서가
기분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 있는가를 좀 따져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현실적 자아하고 반상적 자아가 이제 화해를 하게 되거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왜 중요하느냐, 다른 작품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거 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쉽게 쓰여진 시.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이미 반성적이지. 시가 쉽게 쓰여졌대. 너무 쉬워서 반성한다는 얘기죠. 자, 시를 볼 때는 세 가지 틀, 그쵸? 정서, 외, 표현, 기법 세 가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각 연마다 이행식 배열을 했다. 그죠? 얘는 모르겠네. 이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아니면 원래 3년인가? 대체적으로 이행식 배열이 되어 있고요. 자, 보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되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가 있니? 연습해야지. 그치? 정보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비가 내려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 다음 화자의 정서, 그리고 표현 기법 요거 찾아야지. 그치? 자, 시간 배경 나와 있다. 그쵸? 시간은 밤이고요. 자, 그런데 밤 비가 뭐한데? 속살거린대. 이거 어떤 표현법? 이거 의인법이다. 자, 이게 속살거린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이 뭔데? 육첩, 이게 다다미예요. 다다미 6개 깐 거. 이 육첩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다다미방, 남의 나라. 그래서 화자가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본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치? 뭐 참고 삼아 말하면은 윤동주가 교토에 있는 도시사 대학교에 유학을 갑니다. 선배가 정지용이고. 자, 그러면 1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이때의 시인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긍정으로 볼까, 부정으로 볼까? 부정적으로 볼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견주해서 본다면,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부정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슬프다. 자,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정서는 어떻다? 슬프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아직 왜 슬픈지는 이유는 안 나와있지. 그치? 뭐 추론은 할 수 있어요. 1년을 통해서 추론을 할 수는 있지만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이 말은 뭐예요? 슬프지만 나는 시를 적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정서가 드러나 있고요. 뭐 슬프거나 괴롭고,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여기 나타나 있는 표현 방식은 뭐가 있을까? 표현부터 찾는 거야. 땀내, 사랑내. 이거는 후각적인 거지, 그치? 포근히 풍긴, 포근하다. 얘는 촉각적인 거잖아.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다양한 감각으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감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2개 이상이면 더 다양한 거야. 알겠죠? 네.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자, 그러면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수업을 받으러 가는데 늙은 교수의 강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듣는 선생님이 기분이 나쁘겠지만 왜 시작 화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무기력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생각할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거는 쓸모없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자조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거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치? 또 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공부하고 있어도 돼? 라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때?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동물들을 죄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이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될까? 라고 하는 자기 반성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나는, 자, 그럼 이때 나 표면적 화자이고요.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은 가라앉는다 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 사람 정서는 어떻게 돼? 절망적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혼자 침전한다고 했으니까 거기 나와 있다시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역시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부끄럽냐? 어려워. 사는 게 어려워. 근데 나는 그냥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 강의 들으면서 시를 쓴단 말이야.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자, 육첩방의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삭이거린 1년하고 비슷하죠? 1년하고 비슷하지만 완전 똑같이 하지는 않고, 그쵸? 1년을 변형 재구성이 있어. 그치? 근데 내용은 같잖아. 내용이 같다는 것은 뭐예요? 자, 1년의 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화자가 처한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현실을 재인식했다고. 현실 재인식. 자, 그러면 현실을 왜 재인식할까? 왜 재인식해요? 뭔가를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뭐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 시상이 전개가 됩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렇게 해놨어. 그치? 자, 등불은 밝은 거, 어둠은 어두운 거. 자, 대비가 되고 있죠? 시어 대비가 되고 있고. 자, 그런데 등불을 누가 밝힙니까? 내가 밝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기다리는 사람은 나. 그쵸? 자, 근데 보니까 위에서의 나와 여기서 나가 달라졌지. 위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무기력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나와 여기 나는 차이가 있죠. 다시 위 나를 현실적 자아라고 한다면, 현실에 주저앉는 자아라고 한다면 여기 나는 뭡니까? 뭔가를 깨달았어. 그렇죠? 뭔가를 의지를 가졌어요. 그래서 반성적 자아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반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즉 성찰을 했어.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 손이 아니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때 나는 뭐가 돼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지. 그치? 먼저 손을 내민 나죠? 얘가 뭐란 얘기야? 반성적 자아가 되는 거고,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이때 나는 뭐? 현실적 자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즉 자아끼리 화해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질문. 전체 내용. 질문 없니? 네. 그래서 처음에 괴로워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 지금 내 현실 내가 이렇구나. 그래, 앞으로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봅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자, 슬픈 건 알지만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의 봉투를 받아 뭐 이렇게 부모님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 강의 들으러 간다. 일상이 무기력해요. 그치? 네, 부정적 현실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책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아주 부정적인 상황.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절감에 쌓여 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반성하고 있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다시 한번 현재 인식, 현실 인식을 했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그래서 의지를 밝히고 있죠. 의지를 드러냈고, 그 다음에 아침, 희망, 희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년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즉 반성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한테 손을 내밀어서 두 자아가 화해를 한다. 요따구 내용. 잘 썼어요. 지금 봐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막 좀 치열하잖아. 그렇지? 근데 요즘 시는 뭐 아까 우리가 90년대 흐름을 봤지만 개인과 일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치열하진 않거든. 요즘 뭐 치열한 게 뭐가 있어? 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거는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자, 문제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골랐니? 몇 번입니까? 네, 그렇죠? 통사적 구조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자, 통사 구조라는 것은 문장 구조라는 얘기고요. 이게 반복이 되면은 그거는 뭐 정형시죠. 화자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화자 있었고, 상징시어 뭐 어두움, 뭐 아침 이런 것들, 시간, 공간적 배경 1년에서 확인이 되고요. 화자의 정사가 직접적 슬프다, 부끄럽다 있었죠. 가에 사용된 표현 방법, 육천빵. 이거는 미리 좀 설명 좀 하고,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 강화에는 뭐니? 반어법이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비교, 사람이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의인법. 모순을 일으키는 표현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도록 한다. 역설법.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설의법. 하나의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는 말이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른 사물이나 관념을 나타내도록 한 비유법. 그쵸? 몇 번? 육첩방은 남의 나라. 5번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에는 대유법이 쓰였죠. 대유는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한 방법. 즉 다다미 하면은 1번 이렇게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한 대유법이 쓰였고요. 대유법은 뭐 비유법 안에, 그쵸? 비유법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질문 없니? 잠깐만. 어디까지 했어? 앞에 좀 했어? 또 맞고 틀리고 하는 거야? 뭐 얼마 안 했는데? 할 시간이 없어. 할 시간이 없어? 이거랑 숙제는? 구운몽. 구운몽. 응? 원숭이를 구워